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결혼 31주년을 맞은 여성입니다. 저는 살면서 기적을 경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흔한 복권 한 번 사본 적이 없을 정도로 기적이니 행운이니 한 건 거의 믿지 않는 성격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기막힌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에겐 아픈 손가락이었던 막내 아들이 시련을 딛고 일궈낸 성과였기에 더없이 기쁘고 동네에 막내 소문을 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우리 막내는 처음부터 우리 집 아이는 아니었어요. 한 번의 파양을 겪은 뒤 우리 부부의 아들로 들어오게 되었거든요. 우리 현수를 파양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아주버님 내외였어요. 아주버님은 어릴 때부터 동네 신동으로 불리며 명문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진학해 대기업에 다니던 분이세요. 한마디로 엘리트 코스를 제대로 밟고 살아온 분이시죠. 손윗동서 역시 명문예고 성악과를 졸업하고 와이대 음대를 나와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고요. 거기다 형님네 친정은 사업을 크게 하는 집안이라서 어릴 때부터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제가 처음 시집 왔을 때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작은 올케,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서운하게 생각 말아요. 난 그저 옳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혹시라도 명절 앞두고 우리 엄마가 큰 올케랑 작은 올케를 차별하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엄마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명절 당일이 되고서야 제대로 알 수 있었죠. 명절 전날부터 시어머니 호출을 받고 시댁에 와서 차례 음식을 준비하던 저는 형님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게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물었죠. 어머님, 형님은 오늘 안 오나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푹 쉬시곤 그러시는 거예요. 얘가 우리 집 상전 아니냐. 내가 큰애 시집 오고 첫 추석 때 음식 준비하자고 불렀다가 아주 된통당했다. 아우, 그때 생각을 하면 아직도 진저리가 쳐져. 어머님 말씀에 따르면 형님은 어머님 호출을 받자 용역센터에 전화해 파출 도우미를 3명이나 시댁에 보냈다나 봐요. 그리고 자신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그 행동이 괘씸했던 시어머니는 형님한테 전화를 했고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형님 어머니였어요. 그때 그분이 그랬다더군요. 안사돈은 집안일 시키려고 내 딸을 며느리로 들였습니까? 나요, 이날이 때까지 내 딸아이한테 손걸레질 한번 시켜본 적 없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얘는 성악을 하는 앤데 하루 종일 기름냄새 맡아가며 환기도 안 되는 주방에서 일을 시키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정일을 시키고 싶으시거든 주방에 환기시설 설치하고 곳곳에 공기청정기 놔주세요. 실내 온도랑 습도도 제대로 조절해 주시고 혹시라도 감기에 걸릴지 모르니 주방에서 사용하는 물은 미온수로 맞춰주세요. 그렇게 준비만 해주신다면 한 2-5시간 전 부치는 일 정도는 하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내 딸을 절대로 그 집에서 못 부려먹게 하겠다는 소리였어요. 어느 집에서 주방의 온도 습도 맞춰가며 사방에 공기청정기 세워두고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명절 당일 큰아들만 딸랑 본가에 온 거였죠. 그런데도 큰아들은 오히려 성질을 내며 그러더래요. 엄마가 내 와이프한테 와서 일하라고 그랬어? 도대체 왜 그래? 나 그것 때문에 어제 장모님한테 2시간이나 혼났잖아. 나 우리 회사에서 이사님 라인 탈 수 있었던 거 우리 장모님 덕분이라고 한 거 잊었어? 장모님 눈 밖에 나면 나 그날로 회사에서도 끝이라고. 암튼 다음부터는 명절이든 뭐든 내 와이프 불러서 일 시킬 생각 꿈에도 하지 마. 안 그러면 나도 안 올 테니까. 그 일로 시어머니는 아버님한테도 혼나고 일은 일대로 혼자 터맡아 하셔야 했어요. 당시 시누이가 고3이어서 이 일을 시킬 수 없었거든요. 그 후로 명절이나 제사, 시아버지 생신 때는 을의 시어머니랑 시누이 둘이서 음식 장만을 하곤 하셨어요. 그러다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자 어머님은 이제야 숨을 좀 돌리게 됐다 싶으셨던 거예요. 저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좋은 점도 있긴 하더라고요. 워낙 맏며느리한테 호되게 당해오신 어머님이라서 저한테 일을 시키실 때도 눈치를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 어지간한 건
저한테 시키시기보다는 본인이 나서서 하시는 편이고요. 비록 손이 동서못까지 제가 하게 되긴 했지만 따지고 보면 일의 양은 다른 집 며느리들에 비해 훨씬 덜하고 사는 쪽이었죠. 게다가 대학이 어려운 맏며느리보다는 상대적으로 편한 저를 더 예뻐해 주셨어요. 특히 결혼은 제가 3년 늦게 했지만 먼저 아이를 갖는 바람에 시부모님 사랑은 확실히 제게 편중되었죠. 아들, 딸 쌍둥이를 낳는 바람에 혼자 육아를 감당하기 힘들었을 때도 저희 시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애들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을 했을 때도 어머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죠. 여자라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는 법 있니? 능력 되면 회사에 다녀서 능력 펼치고 사는 게 당연한 거지.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회사 그만두려는 거라면 그러지 마라. 애들은 내가 봐줄 테니.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어머님께 말씀이라도 드려볼까 하다가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되니까 염치 없어서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얘는 우진이 우리미가 네 자식만 되니? 내 아들 자식이기도 하고 나한텐 세상에 딱 둘밖에 없는 내 손주들이야. 안 그래도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맏며느리 노릇까지 하고 사는 게 미안했는데 이렇게라도 빚진 마음 갚을 수 있으니 오히려 내가 더 기쁘다. 애들 걱정은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일 실컷 해. 그래야 후회가 없지. 친정 엄마한테 아이들 육아를 부탁했다가 거절을 당한 뒤로 시어머님께는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먼저 제 사정을 알아주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돼서 남편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어머님 덕분에 저희 집 생계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경단녀가 될 뻔했던 위기도 넘길 수 있었어요. 어머님 손에 자라 그런가 저희 아이들은 친할머니는 무척 따랐어요. 아이들이 그러니 시어머니도 저희 애들이라면 꿈뻑 하셨고요. 시간은 흘러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무렵 그동안 난임으로 고생하던 아주버님 내외가 임신을 포기하고 입양을 하셨어요. 형님은 입양 사실이 밖에 알려질까 두려웠는지 아이 혈액형까지 맞춰서 입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 난 우리 현수가 입양하란 사실을 주변에서 몰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진이 우리미한테도 동서가 얘기 잘 좀 해줘.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었다고 하든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었다고 하든 그건 동서가 알아서 하고. 네, 형님. 그런데 입양을 숨기실 거라면 좀 더 어린애로 입양을 하시지 그랬어요. 벌써 5살이면 애가 자기가 입양하라는 걸 다 알 텐데요. 동서, 내가 이런 얘기를 동서한테 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 동서도 보게 될 거니까 미리 얘기할게. 우리 현수 피아노 영재야. 우리 집에서 후원하는 시설에서 자란 앤데 피아노도 한 번 배운 적 없는 애가 듣는 족족 건반으로 치더라니까. 혹시나 해서 입양 전에 한 6개월 정도 피아노를 가르쳐봤는데 벌써 체른이 30번을 친다니까. 내가 요즘 우리 현수 보는 낙에 살아. 자기 자식들 앞에서 부모는 팔불출이 된다더니 그 차갑기만 하던 형님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평소엔 저랑 통화도 자주 않지만 해도 3분이 넘질 않았는데 그날은 30분이 넘도록 아들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의 그런 모습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꽤 보기 좋더라고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라서 그런가 애들 키우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어떤 건지 잘 알기 때문이었죠. 아이를 입양한 후로 아주버님 내외는 명절마다 시댁에 잘 오고 시부모님 생신 때도 아이를 앞세워 찾아오곤 했어요. 애 교육을 생각해서라도 일부러 시댁과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수는 저희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어요. 또래 애들보다 체구가 작아서 저희 아이들을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게 꼭 엄마 오리를 쫓아다니는 아기 오리 같았죠. 어른들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이들이 잘 어울리자 형님도 안심하는 듯 보였어요. 시부모님께서도 혹여 아이가 상처 입을까봐 입양 사실을 숨기곤 저희 아이들한테 하듯이 현수를 예뻐해 주셨죠. 그렇게 한 3, 4년 정도는 평온하게 지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현수가 피아노 영재라며 잔뜩 들떠있던 형님의 기대와 달리 어느 순간부터 현수 피아노 실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중요한 콩쿨에서 순위에도 들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죠. 그 바람에 형님은 아이에게 더 강도 높은 연습을 시키셨고 결국 스트레스로 인해 현수는 피아노 앞에 서면 손이 굳어버리게 되었어요. 운동선수들이 겪는 입스와 같은 상황이었죠. 당연히 병원에서는 신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아이는 좀처럼 피아노를 치지 못했어요. 아이 문제로 신경이 예민해진 형님은 한동안 명절에도 시댁에 오지 않았어요. 아주버님 혼자 당일날 잠깐 들렀다가 차례만 지내고 가곤 했죠. 그런데 이듬해 설에 아주버님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네? 파양을 했다고요? 아니 왜요? 현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제 물음에 아주버님은 헛웃음을 짓더니 그러는 거예요. 집사람이 하도 피아노 영재라고 자기가 제대로 키워보고 싶다고 해서 입양을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꽝이더라고요. 영재면 뭐예요? 피아노 앞에만 가면 벌벌 떨고 울기만 하는데 집사람이랑 한 반년을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다시 보내버린 거죠. 괜히 레슨이다 뭐다 돈만 날렸다니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입양했다고 사실대로 말했으면 되는 걸. 집사람이 여기저기 거짓말을 해놓은 통에 내 자식 버린 나쁜 놈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 내 유학 보낸 걸로 했어요. 재수씨도 애들한테 그렇게 말해주세요. 아이의 인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들 체면만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역겹더라고요.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자기 형한테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걸 말이라고 해? 자식으로 받아들였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자기들 구미에 안 맞는다고 자식을 버려?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입양을 해선 애한테 상처를 줘도 되는 거냐고. 형수 탓할 거 없어. 내가 보기엔 형도 형수랑 똑같아 보이니까. 지금껏 남편과 살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화를 내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 저도 남편한테 힘을 실어주었죠. 이 말이 맞아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처신하셨어야죠. 한 아이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선 그깟 돈 아깝다는 소리가 나오세요? 자기들 욕심 때문에 입양했다가 성에 안 찬다고 파양해 놓곤 나쁜 소리는 듣기 싫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번 일만큼은 저도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좋은 말은 못하겠네요. 정말 최악의 인간이에요. 그날 우리 부부가 왜 그렇게 화가 났던 건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 아이들과 친형제처럼 뛰어놀던 현수가 눈에 밟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현수 생각이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희 아들이 안방에 들어와 그러는 거예요. 엄마, 현수 우리 집에 데려오면 안 돼? 아까 큰아빠가 하는 소리 다 들었어. 현수 다시 시설로 보낸 거지? 맞지? 어른들이 다들 쉬쉬했지만 아이들끼리는 이미 현수가 시설에서 자라 입양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현수가 말해줬어. 자기는 입양하라고. 그런데 현수는 큰아빠랑 큰엄마가 자기를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집에 입양됐으면 좋았겠다고 그러더라고. 엄마, 현수 우리 집으로 데려오면 안 돼? 아들의 말에 남편도 저도 쉽게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입양이라는 게 기분에 따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중차대한 일이잖아요. 그걸 가볍게 생각했던 어른들 때문에 이미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현수가 있는 시설에 매주 찾아가서 아이의 마음부터 달래주기로 했어요. 비록 우리 부부가 자신을 파양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집안 사람이니 혹시라도 현수가 우릴 피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우리 부부와 아이들을 보자 현수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아이들과 신나게 뛰어놀더라고요. 그렇게 반년 가까이 매주 현수를 만나러 다니던 우리 가족은 드디어 현수의 입양을 결정했어요. 앞으로 명절이다 뭐다 집안 식구들과 부딪혀야 하는 문제도 있어서 먼저 시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안 그래도 현수한테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저희가 나서서 책임져주니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잘 생각했다. 어른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애들도 배우는 게 있지 않겠니? 혹시라도 현수가 큰애들 보기 불편하다고 하면 내가 걔들은 명절에도 오지 말라고 할 테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둘째야, 내 자식이 벌인 일을 괜히 너한테 떠넘긴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왜 아버님이 미안해하세요? 저희가 현수 데려오려는 건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현수가 남 같지 않고 꼭 우리 자식 같아서 그런 거예요. 대신 적어도 한동안은 아주버님 내외와는 거리를 두고 키우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달리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거라. 저희 뜻을 알아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현수는 저희 집에 온 후로도 아주버님 내외와 마주칠 일은 없었어요. 저희 집에 온 이후로 현수는 이전처럼 밝은 모습을 되찾아갔어요. 아무래도 또래인 형과 누나가 있어서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아니란 생각이었던 것 같네요. 현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은 또 파양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또래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부모한테 떼도 쓰고 고집도 부려야 할 순간에 현수는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고 포기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모처럼 우리 가족이 외식을 하러 나갈 때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주장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늘 형이나 누나가 먹고 싶어 하는 걸 따라서 먹곤 했거든요. 처음 몇 번은 그냥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현수한테 직접 메뉴를 골라보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눈치를 보더라고요. 난 아무거나 다 좋아. 그냥 형이랑 누나가 먹고 싶어 하는 걸로 먹을게. 그 말에 왜 그렇게 가슴이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은 다른 날과 달리 쉽게 넘어가 주지 않았죠. 안 돼. 오늘은 현수가 골라주는 걸로 먹을 거야. 매번 형이랑 누나가 골랐잖아. 오늘은 현수가 한번 골라봐봐. 그러자 아이는 마지못해 가장 저렴한 메뉴를 골랐어요. 현수가 고른 메뉴를 먹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꾸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잠들기 전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여보, 우리가 현수한테 잘하고 있는 걸까? 애가 자꾸 눈치를 보는 게 너무 속상해. 아직도 우리를 부모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 애가 또다시 버림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다 내 잘못 같단 말이야. 남편은 제 말에 소리 죽여 낮은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도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세상의 모든 부모는 초보라고 하잖아요. 이번 생에 처음 부모가 돼서 살아보는 건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 자식이 부모 품 안에서 불안에 떨며 산다면 그건 그렇게 만든 부모 탓인 거잖아요. 최고의 부모는 아니어도 아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품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형과 누나한테 하는 것과 달리 더 편을 들어주거나 신경을 쓰면 아이가 더 불편해할 것 같아서 늘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잘못하면 똑같이 혼내고 잘하면 똑같이 칭찬하고 너는 형 누나와 다르지 않다는 걸 느끼게 해주려고 남편과 저는 매 순간 노력을 했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수는 완벽하게 우리 부부의 품에 달려들지는 않았어요. 자기도 다가오려고 노력을 하는 게 보였지만 마지막 단계에선 늘 주춤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겉으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은 늘 전전긍긍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아이를 입양해 키우는 엄마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의식하면 아이도 자연히 그런 부모의 마음을 느껴요. 불쌍하니까 잘해줘야지. 상처가 있는 아이니까 내가 더 아껴줘야지. 대개 아이를 입양한 부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이들이 귀신같이 알아버린다고요. 그럼 아이는 생각하죠. 아, 역시 나는 입양하구나. 부모가 먼저 그런 의식을 떨쳐버려야 해요. 그러면 아이도 그제야 안심을 하게 된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했던 노력이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에 의식적인 행동을 떨칠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놓는 연습을 하다 보니 어느샌가 나 자신도 현수와 내가 낳은 두 아이가 똑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11년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현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하루는
온 식구가 둘러앉아 삼겹살을 구워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음악하고 싶어. 실용음악과에 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음악학원에 다녀야 한다더라고. 나 학원 보내주면 안 돼? 지금껏 단 한 번도 뭘 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던 애였기에 남편과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하하, 현수가 드디어 원하는 게 생겼구나. 그럼 들어줘야지. 근데 비싸냐? 음악학원 학원비. 그러자 큰아들이 야유를 퍼부었어요. 에이, 뭐야. 다 들어줄 것처럼 좋아하더니 돈 앞에선 꼬랑지 내리기야. 아빠가 정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 형이 알바를 뛰어서라도 내 동생 학원비 보태준다. 어때? 형 멋있지? 그러자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던 딸도 거들었어요. 누나도 보태줄게. 대신 성공하면 10배, 100배로 갚아라. 그러자 현수가 주먹을 불끈 쥐며 반드시 성공하겠다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날 잠자리 들기 전에 남편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현수가 우리를 진짜 부모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요. 자식이 뭔가를 시켜달라고 조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라는 걸 그날 처음 느낄 수 있었죠. 실용음악학원에 등록한 현수는 이듬해 자신이 원하던 예대에 합격을 했어요. 한동안 피아노에 대한 강박 때문에 건반 근처에도 가지 못하던 아이가 이제는 건반을 가지고 작곡도 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벗어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혼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져요. 그래도 이렇게 이겨내줘서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현수 걱정도 덜고 온전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하필 그때 남편이 회사를 나오게 된 거예요. 집에는 알리지 않았지만 벌써 반년 전부터 회사에서 압박이 있던 모양이었어요. 젊은 친구들은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자신들 나이만 골라서 지켜주니까 저희 남편처럼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현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회사를 그만두게 된 저는 그래도 남편 월급이 있어서 퇴사의 충격은 덜했었는데 이번 남편의 퇴사는 저희 가족의 생계가 흔들릴 정도로 여파가 컸어요. 큰아들이 군에 가 있어서 당장 등록금은 두 아이 것만 해결하면 됐지만 이듬해 큰애가 제대를 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된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든 재취업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고 저 역시 40을 넘긴 경단녀였기에 취직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도 우리는 부모니까 애들은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몸으로 하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30년 가까이 정장을 입고 회사원으로 살았던 남편은 목장갑을 끼고 도배를 하러 다녔어요. 일이 없는 날에는 세차장에서 일을 했고요. 저 역시도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도시락집에 나가 일을 했어요. 두 사람이 같이 버니까 수입은 남편 혼자 벌던 때보다 낫더라고요. 하지만 고정 수입이 아닌 유동 수입이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수입이 들쭉날쭉한 게 흠이라면 흠이었죠.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가던 어느 날 아버님 생신을 맞아 본가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아주버님 내외가 와 있더라고요. 10년 넘게 시댁엔 발걸음도 않고 살더니 그때는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내외가 나란히 와 있더라고요. 형님은 현수를 보더니 기가 차다는 듯 비웃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동서도 참 고생을 사서 한다. 현수 실용음악과 다닌다며? 그 비싼 레슨비 대주면 시킬 때는 못하겠다고 울고 짜더니 가난한 동서집에 가서는 염치 없이 학원 보내달라는 말까지 했다며? 얘 현수야, 너 참 뻔뻔하다. 대단한 재주도 아니면서 어떻게 부모 등골 빼가며 음악할 생각을 다 하니? 염치도 없이. 니네 아빠 회사도 잘려서 도배하러 다닌다던데 넌 그 돈으로 학교 다니는 게 미안하지도 않아? 네 주제에 실용음악과 가면 뭐 대단한 작곡가라도 될 줄 알았어? 정신 차려. 너한텐 그런 재주 없어. 네가 그쪽으로 성공하면 내가 성을 간다. 그러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쳤어요. 형수님이 뭔데 왜 내 자식 미래에 대해 왈가왈부합니까? 형수님한테 무슨 자격이 있다고 남의 자식 일에 간섭하냐고요. 형수님 일이나 신경 쓰세요. 그리고 우리 현수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내가 부모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현수 지도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현수처럼 재능을 타고난 아이도 없다고요. 두고 보세요. 형수님 성 가는 날 반드시 올 테니까. 남편이 도끼 눈을 뜨고 형님을 노려보자 아주버님이 나서려다 주춤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제 남편을 두둔하고 나서셨거든요. 현수 애비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현수 대학 들어갈 때 수석으로 들어갔어. 그 많은 애들 중에서 1등으로 들어간 애가 재주가 없는 거라면 도대체 누가 재주가 있는 거겠냐? 앞으로 큰애 넌 말 함부로 하는 버릇 고쳐라. 아버님이 형님을 꾸중하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란 건 형님 태도였죠. 물론 10여 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분명 그때는 시부모님이 형님 비위를 맞추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아버님 말씀에 형님이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조아리고만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다음날 신우이가 전화해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더군요. 올케 몰랐어요? 큰올케 친정 망했잖아요. 벌써 몇 년 됐어요. 그 바람에 큰오빠도 회사에서 낙동강 오리알돼서 결국 잘렸잖아요. 어제 아빠 생신에 찾아온 것도 사업자금 대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예요. 사업자금이요? 아버님한테 그런 돈이 있대요? 참 기가 막혀서 글쎄 큰오빠가 선산 팔아달라고 그랬대요. 완전 미친 거 아니에요? 그냥 땅도 아니고 선산을 팔아달라고 몇 달째 아버님을 조르는 모양인데 아버님이 쉽게 허락을 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사업 잘 되면 다시 찾아드리겠다고 했다지만 그게 어디 믿음이 가야죠. 처가 덕에 대기업에서 그간 잘 버티긴 했지만 아주버님이 그리 일을 잘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공부머리랑 일머리는 어디까지나 다른 거니까요. 아무튼 형님네 친정이 망한 뒤로는 내외가 명절이고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시댁에 찾아오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부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정작 현수는 아주버님 내외를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렇게 선산을 뺏으려고 본가 문지방에 닳도록 드나들던 아주버님 내외는 아버님이 선산을 제 남편 명의로 돌려버리자 본가의 발걸음을 딱 끊었어요. 다시 얼굴을 보게 된 건 저희 딸 결혼식 때였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한 딸은 이듬해 CC였던 대학 선배와 결혼을 했어요. 안 싸더니 말기 암 투병 중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식을 치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서두르게 된 거였죠. 그러다 보니 준비된 돈도 없고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땐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해볼까 생각했죠. 그런데 글쎄 현수가 제 누나 결혼 자금으로 쓰라며 1억을 내놨지 뭐예요. 딸아이는 물론 우리 부부도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선배가 하는 회사에서 공 만드는 일을 한다고 했었는데 그 일을 해서 이 큰 돈을 모았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쪽 사정을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1억이 유직 걔 이름은 아니니까요. 현수야, 너 이 돈 어디서 난 거니? 혹시 사채나 그런 거 쓴 건 아니지? 그러자 현수는 깔깔대고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들을 그렇게 못 믿어? 설마 사채로 돈을 빌렸겠어. 그동안 내가 만든 곡들이 꽤 팔렸어. 아직 정산이 덜 돼서 지금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아마 앞으로는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랬잖아. 난 꼭 성공할 거라고. 아빠도 나 믿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고작 1억에 이렇게 놀라면 내가 섭섭하지. 누나, 이 돈은 예전에 누나가 알바해서 나 학원비 대준 거에 이자 좀 붙인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써. 그리고 시집가서 그 집 사람들한테 절대 꿀리지 마. 누나 뒤엔 잘난 이 동생이 있으니까. 알았지? 막내의 성공 앞에 큰아들과 딸은 환호성을 지르며 춤까지 췄어요. 요즘 애들은 참 감정 표현도 솔직하더라고요. 옛날 사람인 우리 부부는 벙찐 표정으로 늘쉬울만 불켰는데 말이죠. 그렇게 딸은지 동생이 준 결혼자금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어요. 결혼식 날 현수는 자기 회사 가수들을 불러 축하 공연까지 해주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딸 결혼식인데 막내 아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만 거죠. 그렇게 결혼식이 잘 끝나는구나 했는데 결국 사단이 난 거예요. 친인척들 중에 몇몇이 친구들과 공연을 한 현수를 알아본 거예요. 좀 전에 건반치네 현수 맞죠? 제 어릴 때도 피아노 신동이라고
이제 큰며느리가 자랑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왜 제가 제 작은 엄마를 보고 엄마라고 불러요? 현수 쟤는 큰집 아들 아니었어요? 누군가 던진 한마디에 식장은 어수선해졌어요. 그러다 집안 어른 한 분이 형님한테 대놓고 물으셨죠. 아가, 제니 아들 아니냐? 네가 피아노 신동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었잖아. 그러자 형님은 벌개진 얼굴로 누나를 굴리며 말했어요. 맞아요. 저희 아들이에요. 애가 어릴 때부터 작은 집에 자주 놀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엄마한테도 엄마라고 부르며 사네요. 형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현수가 형님한테 다가가 회심의 한마디를 해버리고 만 거예요. 저 파양하셨잖아요. 그 말에 식장에 있던 사람들 시선이 형님 내외한테 쏠렸어요. 형님은 현수의 입을 막으려고 손을 휘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러기엔 현수 키가 많이 컸거든요. 피아노 신동인 줄 알고 입양했다가 콩쿠르 떨어지자마자 쓸모없다고 다시 시설에 버려놓곤 왜 거짓말 하시냐고요. 두 분이 버린 저를 데려다 아들로 키워주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저기 혼조석에 앉아 계신 우리 부모님이세요. 저한테 재능이 없다고 내가 성공하면 성을 가겠다고 하셨던 분이 막상 제가 성공하니까 아들인 척 하고 싶은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길 바랄게요. 저는 수백억을 준다고 해도 당신들 아들은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두 분 가슴엔 사랑이 없거든요. 오늘 우리 누나 결혼식에 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조용히 식사나 하고 가세요. 오늘은 기쁜 날이라서 당신들 얼굴 보고 기분 상하기 싫으니까요. 담담하게 자기 할 말을 하고는 제 곁으로 온 현수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커다란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손으로 내 아들 손을 꼭 쥐어주었죠. 비록 작은 소동은 있었지만 딸아이 결혼식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운명처럼 우리 부부한테 와서 오늘 같은 기적을 일으켜준 내 아들 현수. 이 정도면 엄마로서 자랑할 만하죠. 비록 한 번의 상처는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는 날개를 활짝 펴고 저 높은 하늘을 훨훨 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따뜻한 세상일 되길 바라며 제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즐겁게 사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